안녕하십니까.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미사일 전담 정책 협의체가 신설 가동된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지난 18일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은 북한이 그동안 의욕적으로 개발을 추진해온 화성 17형으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화성 17형이 비행거리 등 성능 측면에서 화성 15형 등 북한이 갖고 있는 기존 ICBM과는 차원이 다른 파괴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15,000km라는 최대 비행거리는 미국 서부뿐만 아니라 수도인 워싱턴 DC 등 미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거리인 만큼 한미 양국도 북한이 화성 17형 기술 개발에 성공할 수 있을런지 예의주시해 왔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군 당국은 북한이 1단과 2단 추진체 분리까지는 성공했지만은 우주로 나갔다가 대기권으로 다시 진입하는 ICBM의 정상 비행에는 실패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권영수 전 국방대 교수는 ICBM은 정상 각도인 30도 내지 45도로 쏘면 최대 15,000km를 비행할 수 있는 미사일이다. 이 정도 거리면 북한이 아무 데서나 발사해도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마다 야스카스 일본 방위상도 비행 궤도를 바탕으로 계산할 경우 탄두와 중량 등에 따라 사거리가 15,000km를 넘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미국 본토가 사정권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권 전 교수는 15,000km급 미사일이라면 북극 주변에 MD망을 비껴가며 날아도 미국 본토 어느 곳이든 닿을 수 있다. 그것이 북한이 사거리를 늘리기 위해 혈안이었던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북한이 아직 ICBM 재진입 기술을 완전히 확보하지는 못한 만큼 이번에 ICBM을 실질적 위협으로 삼기에는 좀 부족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ICBM 탄두를 대기권 밖에서 터뜨리기만 해도 거기서 발생되는 전자기 펄스 EMP로 미국 중심부의 지휘 통제 체계는 물론 민관 각 분야의 전자 시스템을 망가뜨리면서 미국 경제를 한순간에 혼란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북한이 이날 사실상 미국 본토 타격용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일본의 EEG를 겨냥했던 점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한미일 3국의 공조 강화에 노골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던 이유도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북한은 지난 17일 최선희 외무상 명의의 공개 담화를 통해 미국이 동맹국들에 대한 확장 억제력 제공 강화에 집념할수록 거기에 비례해 군사적 대응은 더욱 맹렬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용천 동국대 교수도 이번 ICBM 발사는 한미일이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의 이번 ICBM 도발은 한미일 3국의 대북 확장 억제 강화에 맞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 폐기를 압박하려는 것이다. 특히 중국의 시진핑이 대북 역할 주문에 확답하지 않은 것도 ICBM 발사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바로 전날 북한은 한미일 3국 정상의 확장 억제 강화에 반발해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SLBM을 발사했습니다. 앞서 북한 최선희 외무상은 공개 담화에서 미국이 확장 억제력 제공 강화에 전념하면 할수록 조선반도와 지역에서 도발적이며 허세적인 군사적 활동들을 강화하면 할수록 거기에 비례해서 우리의 군사적 대응은 더욱 맹렬해질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이와 같은 외무상의 담화가 발표된 지 1시간 40분 만에 북한은 강원도 원산에서 동해상으로 SLBM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은 한국군의 태극 연습 사흘째이며 미국 중간선거 이튿날인 9일에도 평안남도 숙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SLBM을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18일 오전 10시 15분경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 ICBM 한 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힌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간에 합의한 대북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을 적극 이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리고 있던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확장 억제라는 개념은 미국이 핵 전력과 재래식 전력을 포함한 모든 군사적 능력을 한반도에 총동원하는 총력전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략 개념입니다. 확장 억제가 처음으로 한미 간 테이블 위에 올라온 것은 지난 1978년 7월 제11차 한미 국방장관협의회 SCM에서였습니다. 당시 미국은 한국에 대한 핵우산을 보장하겠다고 밝혔고 그로부터 28년이 지난 2006년 10월 제38차 SCM에서 처음으로 확장 억제가 명시됐습니다. 당시 38차 SCM에서 럼스펠트 장관은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통한 확장 억제의 지속을 포함해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른 미국의 한국에 대한 굳건한 공약과 신속한 지원을 보장했습니다. 한미 군사동맹 차원에서의 확장 억제의 실질적 구현 형태는 북한 김정은 집권 이후 첫 핵실험이 감행된 지난 2013년 2월 12일 제3차 핵실험 이후에 열린 제45차 SCM에서 맞춤형 억제 전략이라는 전략 개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확장 억제라는 기초적인 억제 전략 개념에서 보다 발전된 한미동맹 차원의 억제 전략으로 미국과의 모든 양자 동맹 관계국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나라와 최초 수립한 전략 개념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맞춤형 억제 전략인 TDS에서는 모든 핵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종래의 군사적 대응과 함께 비군사적 대응을 포함하고 있는 DIME 전략으로 통칭됩니다. 미국 간 DIME 전략은 매년 열리는 억제전략위원회와 확장 억제수단 운영연습 TTX를 통해 시행되는데 이를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외교 국방협의체는 한미 확장 억제 전략 협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회의는 지난 2016년 12월 1차 회의를 연 이후 2018년 1월 2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 내내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 때 사장시키다시피 했던 한미 확장 억제 전략 협의회가 되살아난 것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직후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 5월 21일 서울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통해 한미 확장 억제 전략 협의회의 필요성을 다시 확인했던 겁니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 국방부는 18일 서울 국방부에서 제1회 미사일 대응 정책 협의체를 개최했습니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양국이 미사일 전담 정책 협의체를 신설해 처음 가동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한미 양국은 북한의 ICBM 도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스텔스 전투기인 F-35A를 동원해 미사일 이동식 발사대 타격 훈련과 연합 공격 편대군 비행을 실시했습니다. 합참은 한국 공군 소속인 F-35A가 이날 강원도 필성 사격장에서 정밀 유도 폭탄인 GVU-12 페이브 웨이브로 미사일 이동식 발사대 모의 표적을 정확히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공군의 F-35A 넉대와 미 공군의 F-16 전투기 넉대도 동해에서 스트라이크 패키지 공격 편대군을 짜며 비행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